자, 오리엔테이션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사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보나. 자, 우리 이 자리에 있으신 분들이 명리를 처음 배웠어요. 지금 명리 강의를 처음 접합니다. 오프라인에 처음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네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원론적인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저랑 같이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기초 완성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기초 완성반을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 중에 나도 시즌제니까 기초 완성반에 합류해서 공부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초를 얼른 떼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기초를 떼시면서 오프라인으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저는 권장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온라인 강의나 뭐 USB 강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부지런히 이제 따라가야죠. 부지런히. 자, 사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보나. 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기쁜데 혹시 사주를 조금 공부하셨나요? 네, 좀. 혹시 조금 사주를 공부하셨나요? 유튜브로 좀. 유튜브로. 십성 용어 정도는 다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혹시 지금 막 현업으로 뛰고 계신데 지금 오신 건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현업으로 뛰시는 분들 중에 가끔 보러 오세요. 저한테는 같은 동종 상담가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심리 상담가도 오시고, 그다음에 영성 상담 하시는 분들도 저하고 많이 교류를 하시거든요. 저도 가서 돈 내고 보고, 그분도 저한테 돈 내고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동종업계 종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유, 반갑습니다. 동종업계 종사자님. 원래 명리가들이 남의 사주는 많이 보는데 자기 사주는 자꾸 주관적 개념이 도입돼가지고 남들은 내 사주를 어떻게 볼까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오늘 사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보나. 자, 우선 첫째, 사주는 어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기본적으로 운명 추론학이죠. 이 사주 명리학은 운명 추론학인데 이 운명 추론학은 크게 두 가지 계열이 있습니다. 이제 점학 계열하고 운명 추론학 계열하고 되어 있는데 점학하고 운명 추론학은 뭐 한 50%는 비슷하지만 50%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타로라든가 뭐 주역이라든가 주역점이라든가 이런 점학 계열들은 그때그때 동기 감흥으로 가까운 시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거의 100% 영감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잖아요. 타로 카드든 주역점이든 쌀점이든 이거 다 우연을 활용하죠. 우연이라는 거는 우리의 표면의식이 관여하는 분야가 아니라 내면의식이 관여하는 분야예요. 아니, 내면의식이 우리의 환경을 조종한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면의식을 제가 작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작가가 변태라서 지금 고생하시는 거라고. 누구한테 가서 따져야 돼. 나의 내면의식하고 타협 좀 해야 돼. 어머니가 왜 자꾸 나를 혼내냐고? 어머니랑 타협 좀 해야 돼. 어머니 말 좀 듣고 어머니의 뜻 좀 생각하고 학교 안 가겠다고 맨날 떼쓰지 말고 그런 거와 같은 거죠. 그래서 타로를 공부하시는 저는 명리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 타로 공부 같이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저는 하나에만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존중하지만 타로라든가 어떤 주역점이라든가 이런 점학 계열들은 거의 100% 동기감흥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거 내가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타로나 주역을 조금 배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가서 해보세요. 결과가 좋게 나오면 내 무의식의 상의자가 나를 도와주겠다는 의미인 거고 답이 개판 5분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삑삑 나오면은 안 도와주겠다는 뜻이에요. 이거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실력 있고 없고하고는 무관해요. 그냥 고수톱 치듯이 규칙을 배운 다음에 그 고수톱 규칙 외우는 거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돼. 그 규칙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카드를 뽑아. 그거 다 우연이잖아. 내가 짜고 친 거 아니잖아. 우연이잖아. 우연의 영역은 얘가 외면의식이 담당한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전부 담당하고 있다고. 내 무의식은 모든 우연을 만들어낸다고. 그러니까 이 외면의식과 무의식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 표면의식은 내가 오른쪽 길로 갈지 왼쪽 길로 갈지는 내가 결정해. 가는데 길이 두 갈래야.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카페가 두 군데 있어. 검은 카페를 갈까? 저기 초록색 카페를 갈까? 이거는 내가 자유의지로 판단을 해. 그런데 오른쪽 길로 갈 때 좋은 일이 생길지 왼쪽 길로 갈 때 좋은 일이 생길지는 내 무의식이
환경을 만들어내요. 오른쪽 길로 갔는데 소매치기를 만나서 도둑을 맞았어. 그러면서 후회를 해. 아, 오른쪽 길로 가지 말고 왼쪽 길로 갈 걸. 아니야. 왼쪽 길로 가도 소매치기 당할 거면 소매치기 당해. 마치 이런 요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의식과의 소통이 잘 되는가 안 된다는 거는 점을 좀 쳐보세요. 도와주면 또는 내 영감이 종종 맞잖아. 막 꿈에서 막 계시가 오고 이쪽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쪽 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럼 티나게 나를 돕고 있구나. 무의식이 나를 티나게 돕고 있구나. 영성계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수호신이 버림한 사람. 수호신이 버린 사람. 이게 영성계에서 제일 슬픈 사람들이에요. 영감이 안 와. 뭐 좋다 나쁘다 가보다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이게 수호신에 관심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툭 하면 시계에 11시 11분. 달력에 11월 11일. 탁 보니 4시 44분. 여기 666. 지나가는데 번호판이 1111. 2222. 3333.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이게 뭐지? 뭔가 비합리적인 우연이 겹친다 싶으면은 수호신이 나하고 커뮤니케이션 좀 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관념으로 보면 돼요. 참고로 이 영감지수라는 건데 영감을 좀 높이세요. 영감을 높이면 점도 잘 맞고요. 사주명리학도 결국 활용정점은 내 영감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감을 영적 감흥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 가운데서 잘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평상시에는 둔하지만 특별할 때 자신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영감을 탁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면 저는 평상시에 바보예요. 참고로 저 나사 2개 빠진 바보예요. 맨날 저 집에서 나올 때 뭐 놓고 나와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래요. 저 사람이 호신쌤 마저 할 정도로 저는 평상시에 나사가 2개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강의할 때하고 상담할 때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요. 저도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을 해서 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었나 봤더니 여러 종류의 의식들이 필요에 따라서 나와요. 어떤 손님이 오느냐에 따라서도 3번 의식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4번 의식이 상담하기도 하고 5번 의식이 상담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형태죠. 아무튼 점학은 동기감흥을 이용한 거고요. 다음에 명리학은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점학은 미시적인 것을 볼 때 유리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는 해당 당사자의 무의식이 도와줄 의사가 있느냐 도와줄 의사가 없느냐에 따라 달려있고 다만 그것이 또 반드시 겪어야 될 일이냐 겪어야 되지 않을 일이냐에 따라서도 이 점학은 점사가 달라져요. 가령 이런 거죠. 보통은 많이 보는 게 궁합 보러 가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를 데리고 우리 타로를 보러 가자. 우리 어떻게 궁합 잘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 사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사귀어도 될까요? 라고 하고 타로를 탁 봤는데 타로에서 카드를 탁 뽑았더니 전생연분이니 사겨라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 그래서 아싸 사귀어야지 그랬는데 그놈이 진짜 나쁜 놈이었어. 진짜 어떻게 이런 나쁜 놈이. 그러면 무의식이 나를 속인 건가? 무의식이 날 연맥인 건가? 아니야. 이거는 마치 중간고사를 앞두고 스트레스에 극에 달한 고등학생이 저기 점을 치러 간 거야. 그래가지고 저 중간고사를 봐야 되나요? 안 봐도 되나요? 그때 점에서 중간고사 꼭 봐야 한다라고 간 거야.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중간고사에 가서 시험을 본 거와 같은 거야.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간 거야. 어떤 사람의 인생 계획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자존감을 낮추고 그 사람이 겸손하게 해야 되는 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의 수호신은 그를 사업하게 해가지고 한 방에 날려버려요.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진도를 못 나가.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타로점을 보러 가면 타로의 신이 뭐라고 얘기해 줄까? 당장 내일 반계약하고 사업 시작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저한테 사주를 보러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고민하겠죠. 이거 보니까 사업하면 망하겠네. 근데 사업을 해야 하네. 애매하죠. 그게 느껴져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맨날 저는 뭐라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냐면 앞으로 잘 될 사람만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앞으로 잘 될 사람만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힘든 일 겪을 사람 나한테 오게 하지 말고 지금 힘든 일에서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좋은 일 생긴 사람들만 저한테 오게 해주세요. 오게 해주세요. 죄송하지만 안 좋은 일 생긴 사람들은 다른 명리가한테 보내주세요. 이러고 나는 계약을 한단 말이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겪어야 될 일은 겪어야 한다. 자, 사주 명리학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의 미시적인 게 아니라 거시적인 운명 계획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주를 가지고 저 내일 미팅 나가면 좋은 남자 나올까요? 사실 이건 타로가 나.
이거는 사주를 보려면 일진 봐야 되는데 그 일진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사주는 거시적인 것이다.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잠시만요. 자, 운명 추론학이라 그러고요. 태어난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4개의 기둥을 만든다. 4개의 기둥, 그래서 기둥주자를 써서 4개의 기둥이 있다. 그래서 사주라 그래요. 이 사주에는 8개의 글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팔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사주팔자를 좀 더 좀 다른 유식한 말로는 뭐 사주명리학, 사주명리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팔자를 만든 후에 이를 의미화 상징화하여 사람의 운명을 추론하는 학문이다라고 보는 거고, 다음 이 사주는 어떤 것이냐 이 요약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사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주의 원리는 무엇인가? 사주가 어떻게 맞을 수가 있는가? 사주는 어떤 방식으로 운명을 추론하는가? 라는 방식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려보죠. 사주를 추론하는 대전제는 이거예요. 이건 이제 명리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영성학적인 해석인데, 모든 영혼은 이 지구별에서 체험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일명 이 지구별을 어드벤처 스펙타클 체험별이라 그래요. 아주 변태적인 영혼들이 박진감 있는 인생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온갖 경험이 다양하게 맞춰져 있는 아주 극강 난이도에, 이게 저는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일부러 가장 매운 별 5개짜리 불닭 먹으러 가는 사람 마음 같은 건데, 저는 불닭을 싫어해요. 저는 노말한 음식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안 좋아하는데, 가끔 자극적인 거 찾아다니시는 분들 있잖아. 그래서 짜릿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영혼들이 지구별로 옵니다. 지구별로 올 때 어느 정도의 여행 계획을 짭니다. 여행 계획의 목적은 영혼의 성장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대체로 영혼의 성장을 좀 경험치를 많이 쌓으려고 하면은 대체로 박진감 넘치는 삶의 경험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오고, 좀 노멀하게 짜가지고 오거나, 저는 일명 휴가 온 영혼이라고 하는 가끔 놀러 온 영혼들도 있습니다. 뭐 웬만하면 그냥 뭐 만만디로 살면 되고, 뭐 웬만하면 먹을 걱정 안 하고 어디서 먹을 거 다 떨어지고 하는 영혼들은 휴가 온 영혼들도 있는 거죠. 즉 영혼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러프하게 짜가지고 지구별에 온다, 사람으로 태어난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이 그 영혼이 짠 계획에 부합하는 에너지의 흐름을 타서 온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거는 서울역에서 3시 55분에 3번 트랙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탄 사람의 운명은 이런 거와 같은 건데, 서울역 3시 55분에 3번 트랙에서 출발하는 기차에 우리가 그날 출발하는 또는 그 한 달 동안 출발하는 기차역의 일정표를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면은, 서울역 3번 트랙에 3시 55분에 몸을 실은 사람들은 부산을 가는 사람이다, 또는 진주를 가는 사람이다, 또는 대전을 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30분 후에 천안을 도착할 것이고 1시간 후에 대구에 도착할 것이며, 1시간 30분 후에는 무슨 역을 동대구 무슨 역에 도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어요. 그 계획표가, 각 역의 출발 기차 계획표가 그게 명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주 쓰이고 있는 만세력이라는 표입니다. 만세력은 태어나는 일시의 지구별의 에너지 도표를 차트화시켜 놓은 거예요. 딱 정리해 놓은, 몇 월 몇 시 몇 분에 태어나면은 그때 지구별의 에너지는 뭐 화가 2개 있고 목이 하나 있고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다만 여기서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여, 그럼 그 만세력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태초에 만들어졌다면 도대체 태초에 누가 그거를 관찰했습니까? 유인원이 관찰했습니까? 원시인이 관찰했습니까? 글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관측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거기까지는 모름. 그것까지는 모르겠음. 다만 이것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결국 명리학이라는 것도 펜듈럼의 일종이기 때문에, 영성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펜듈럼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펜듈럼이라는 것은 일종의 사념 집합체라는 건데, 사념의 집합체, 집합적 사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공통점들이 뭉치면 그게 사념이라고 하는 정신계, 에너지계의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사회에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것은 종교. 근데 우리의 모든 생활은 다 이 펜듈럼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의 애국심도 펜듈럼이고, LG 트윈스를 응원하는 마음도 펜듈럼이고,
보수냐 개혁이냐 뭐 보수골통 뭐 개혁 진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다 펜듈럼의 일종이죠. 우리 가족은 똘똘 뭉쳐야 돼 같은 것도 펜듈럼이고, 돈이 최고야 우리 머니클럽 가입하자 하는 사람들도 그것도 일종의 펜듈럼이고, 명리학도 펜듈럼이에요. 근데 펜듈럼의 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열광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집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현실 세계의 위력을 발휘해요. 만약에 아무도 명리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명리가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동양아시아권에서는 특히나 사주 명리학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다 팔자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 있죠. 아유 내 팔자야, 아유 내 운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펜듈럼이 뭉쳐서 사실 사주 명리학은 그 펜듈럼의 힘으로 현실 세계에서 작동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치면 만세력 누가 만들었어요? 이 질문은 의미가 없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새로운 만세력을 짜서 내가 슈퍼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지구의 40년 역사를 다시 40억 년의 역사를 다시 짜서 슈퍼컴퓨터로 만들어낸 새로운 만세력 만들었다고 쳐? 그 만세력을 100명이 믿는다? 효과 없어. 한 수억 명이 믿으면 효과가 있겠지. 많이 믿는. 그렇게 치면은 간단해. 야자시 조자시 논란도 마찬가지야. 야자시 조자시를 얼마나 많이 믿느냐에 따라서 야자시 조자시를 믿는 사람이 많으면 야자시 조자시가 적용되는 거고, 야자시 조자시를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으면 야자시 조자시가 적용이 잘 안 되는 거고, 개인에 따라서도 야자시 조자시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거죠. 원래 야자시 조자시 논란도 밤 11시 이후부터는 다음 날로 본다라는 게 어때 동양의 시간관인데, 이게 서양하고 통합되면서 서양의 시간관은 밤 11시 이후에 다음 날이다가 아니라 밤 12시 이후에 다음 날이다라고 바뀌면서 혼란이 생겼어. 동양권에서는 11시 다음이 자시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돼. 현대 사람들은 12시를 기준으로 다음 날이라고 믿고 옛날 사람들은 11시를 기준으로 믿었으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무튼 많이 믿는 것이 효과 있다. 그러니 결국 만세력이 맞아요, 틀려요 하는 논란은 그닥 의미 없다. 수많은 사람이 같은 만세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서 뭐 누적 인구로 치면 수십억 인구 되겠죠? 어마어마한 펜듈럼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 생활에서 정말 효과를 가지고 있다. 작용을 한다 같은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주팔자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전혀 무관심하게 휙 살 수도 있어. 그 사람은 그냥 사주팔자하고 무관하게 살 수도 있어. 무관하게. 근데 우리가 사주팔자를 믿었다? 여러분들이 진짜 발을 담근 이상 절대 뺄 수가 없는데 이제 한번 알게 된 거를 절대 밖으로 물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를 관심을 가졌다? 그 순간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팔자에 한 발이 탁 물린 사람들은 저 같은 구세주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의 펜듈럼에 발을 담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펜듈럼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펜듈럼을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펜듈럼이라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펜듈럼 없는 사람 없어? 다 있어. 펜듈럼 있어. 다만 너무 펜듈럼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너무 그 정신적 에너지체에 줘버리죠. 막 뭐 어떤 사상적 펜듈럼에 너무 깊숙이 빠져가지고 뭐 맨날 광화문에 가서 데모하고 뭐 문재인은 빨갱이다 막 이러고 너는 좌파냐 우파냐 좌파가 한 말은 하나도 안 믿는다.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인생의 에너지의 한 3분의 1을 걷다 낭비를 해버리면 그것도 손해잖아.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펜듈럼을 긍정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명리학을 통해서.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 궁극적으로 내 사주 좋다고 믿으면 그 펜듈럼은 나한테 좋은 운을 가져다 주고, 내 사주 배렸어라고 생각하면 펜듈럼은 내 사주의 배린 증명들을 계속 해줘요. 맞아, 네 사주 배렸어. 너한테 계속 안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해줄게. 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거는 내 마음이란 말이지. 그 마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 사주의 원리는 기본적으로 영혼은 이번 생에 체험 계획을 정하고 왔다. 그 체험 계획을 정하고 와서 그 체험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의 흐름에 몸을 던진다. 그때 던진 에너지의 흐름, 즉 에너지의 파동, 에너지의 파장은 계속해서
흘러 변해 가는데 마치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가 뭐 이쪽 기차냐 저쪽 기차냐 이쪽 기차냐에 따라서 30분 후에는 여기 갈 거고 1시간 후에는 여기 갈 거고 하듯이 그 일정표를 가지고 우리는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 파악하여 이 사람의 20대에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고 무슨 에너지가 망가지며 무슨 에너지가 귀문으로 섞인다. 뭐 30대에는 무슨 에너지가 증가하고 40대에는 무슨 에너지가 사라지고 무슨 에너지가 새로 들어오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사건이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심리가 많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유추하는 게 사주명리학의 원리다, 추론 원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사주는 태어난 순간 지구의 에너지 흐름과 패턴을 차트화한 것이다. 우리가 보는 이 사주 8개의 글자는요, 일종의 차트예요, 차트. 주식 하시는 분이나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매일 차트를 보죠. 차트를 분석해가지고, 쌍봉 2개 찍었으니 하락하겠구나. 뭐, 음봉 3개가 나왔으니 드디어 바닥을 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차트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처럼 사주 명리학도 일종의 에너지 차트예요. 에너지 차트. 오행 에너지 차트. 대운과 세운, 그 다음에 원국을 이용해가지고 장기 차트, 중기 차트, 단기 차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 장기 차트에서는 잘 된다고 나오는데 단기 차트에서 너 망했다라고 나와 있으면 잘 되는 과중에 잠시 망하는 눌림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이거 주식 차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차트를 보면서 에너지를 보면서 거시적으로 우리의 운명의 방향성을 추론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차트는 에너지가 어떤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있고, 즉 원국이 태어난 시점에서 원국이 어떤 에너지 차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대운, 세운이라는 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알려준다. 이러한 에너지 흐름의 변화를 통해 운명을 추론한다. 이제 저는 에너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게 뭐 동양적으로는 기라고 보면 돼, 기. 사주 8개의 글자는 8개의 에너지예요. 8개의 기. 천간기, 지지기, 천간에너지, 지지의 에너지. 근데 이것이 대운과 세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해간다는 말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영혼이 이번 생의 체험 계획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계획에 가장 부합하는 에너지 흐름에 몸을 뽕당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한테 직접 가서 당신은 이번 생에 무슨 계획을 짜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이 상위 영혼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일명 스포 유출이라 그래가지고 야 경험하고 체험하러 왔는데 다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경험이야? 무슨 숙제가 뭐 중간고사 답 가르쳐 달라는 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몇몇 한 100만 명에 1명 정도 있는 도통한 사람들이 이제 무의식과 대화가 잘 돼가지고 무의식한테 다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중생들은 그 영혼이 태어난 순간의 에너지 차트를 보고 아하, 영혼이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겠구나. 요 때에 태어난 것을 보니까 라는 관점으로 오는 게 우리 사주 명리 추론학이에요. 별자리를 보는 점성학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차피 보는 관법만 다르죠. 이제 별자리를 보는 것은 하늘에 달력이 떠 있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면서 그 태어난 순간의 에너지를 보는 거고, 이 명리학은 이거를 만세력이라고 좀 편리하게 에너지 차트를 만들어서 요거로 표현을 해주는 거다.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잠깐 보신 동영상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빠삐용이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72, 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빠삐용이가 여러 번 탈옥을 감행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한 50년 전에 나온 일종의 쇼생크 탈출 같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빠삐용이 그 교도소의 섬에 갇힙니다. 그냥 섬에다가 교도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범죄자들을 그냥 다 풀어놔. 알아서 살아라. 근데 그 섬을 탈출할 수 없어. 배가 없으면. 근데 이 빠삐용은 그곳에서 탈출을 하겠다고 하면서 어느 절벽 아래에 가서 몇 년 동안 해류를 관찰합니다. 그랬더니 그 해류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 60번에 한 번씩 내가 원하는 육지 방향으로 파도가 펑 쳤다 나가고 또 파도가 뻥 쳤다 나가. 그 파도를 잘 타이밍을 맞추면은 그 해류를 따라 둥둥 떠가서 내가 원하는 육지에 닿을 수 있겠네라고 빠삐용은 생각을 하고, 이분이 이제 만세력을 쓰신 거야. 이제 60갑자를 쓰신 다음에 패턴을 만드신 다음에 거기에 정확히 뛰어들어서 섬을 탈출합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인생 영원히 계획을 짠 다음에 어떤 체험을 경험하겠다 체험 계획을 짠 다음에 그 흐름에 맞는 시간대를 골라서 태어났다. 이런 개념으로 의미를 가지시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아기가 응애하고 첫 숨을 들이쉬는 시점을 태어나는 시점으로 봅니다. 이 바다에서 파도 치는 모습은 일종의 자유의지고요. 해류의 흐름에 따라서 둥둥 떠가는 게 운명의 흐름에 맡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열심히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 좀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비슷한 비유의 영화의 장면을 같이 틀어드렸습니다. 자, 사주의 원리. 만세력을 통해 에너지 흐름을 차트화할 수 있다. 음양론과 이를 세분화한 오행론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다룬다. 명리학은 결국 에너지를 다루는 학문이다. 에너지 차트를 보는 학문이다. 이 세상은 모두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에너지다. 요즘 현대 양자역학이 원자 단위의 미시 세계를 관찰을 했더니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규칙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 세계의 규칙이 전혀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이게 이제 이쪽 동네 규칙하고 이 안쪽 동네 규칙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일종의 마치 세트장에 카메라 촬영되는 분야의 규칙과 세트장 방송 세트장에서 카메라가 비치지 않는 곳에서의 규칙이 다른 거예요. 마치 방송 세트장에서 카메라가 딱 비추고 있는 곳에서는 이 사람은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강도고 이 사람은 주인공의 연인이고 이 사람은 아버지고 이 사람은 자식이고 뭐 이런 식인데 그 세트장 바깥의 규칙은 스텝도 있고 감독도 있고 작가도 있고 실은 그 배우들은 카메라 바깥으로만 나가면은 살인자한테 형님 연기 너무 리얼해서 나 배 많이 아팠어 좀 살살 찌르지 막 이러면서 분장실에서 막 하하호호 막 웃고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 아무튼 양자 세계의 미시 세계에서는 규칙이 서로 다르더라. 근데 그 양자 세계에서 만들어낸 게 뭔가 봤더니 세상은 모두 허공이고 허공이고 이거 불교에서 말한 그거하고 똑같네요. 색즉시공 공즉시생하고 같은 말을 요즘 과학자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모두 허공이고 비어있고 양자, 즉 원자와 전자 단위의 세계에서는 요만한 축구공과 티끌만한 것이 일종의 원자핵과 전자의 관계인데 그게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꼭 서울에서 대전만한 거리를 요만한 축구공과 티끌 하나가 움직이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는 물질, 여기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원자폭탄의 원리가 뭐냐 하면은 원자핵을 탕 쪼개면은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축구공 하나가 이것은 물질 하고 있었는데 축구공을 발로 뻥 차가지고 축구공을 두 개로 탕 쪼갰더니 서울에서부터 대전만한 부피가 또 동시에 뿡 하고 생겨버리는 거야. 서울에서 대전이 두 배로 멀어진 거야. 그게 만약에 10개로 쪼개지면은 서울에서 대전만한 크기가 10개가 더 생긴 거야. 그게 원자폭탄의 폭발력이죠. 순식간에 공간과 물질이 펑 하고 확장되는 것. 뭐 이런 것 같은 거죠. 양자역학에서 알려진 게 뭐냐면 이 세상은 모두 에너지더라. 모두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더라. 즉 에너지를 물질화시킨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더라. 그럼 이 명리학에서는 에너지를 차트로 만들어서 에너지의 흐름을 분석하는 학문이다. 우리의 생각도 에너지고 이 물질도 에너지고 이 에너지를 좀 진동수를 높이면 생각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고 이거를 에너지를 좀 진동수를 낮추면 이게 물체가 되고 물질이 되고 만져지는 딱딱한 것들이 되고 하는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자, 이제는 사주를 어떻게 보나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주를 어떻게 보나 상징으로 의미를 전달하다. 참고로 주역이라는 학문에서는요, 이 명리학하고 주역하고 비슷한 점들이 있는데 이 주역에서는 세상을 64개로 나눠가지고 64개의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빙글빙글 순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공부하고 주역 공부하고 비슷한 점이 있으니 좀 그 점을 좀 설명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주역 공부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역의 64개의 의미를 파악하여 주역에 있는 64개가 계속 지속적으로 순환하고 루프를 돌고 있다. 순환하는 모습을 판단하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다 같은 거예요. 명리학은 64개가 아니라 뭐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60갑자로 돌아가고 있죠. 명리학의 컴퓨터는 60가지 변화를 일으켜서 루프를 돌고 있는 거고 이 주역에서는 64개로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역은 왜 배웁니까? 주역을 알면 왜 운명을 알고 이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64개로 분류하여 이것이 순환한다고 보고 있어. 그렇게 보고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을 주역의 64개 중에 어느 궤에 가장 유사한가를 확인하면 그 다음에 무슨 궤가고 그 다음에 무슨 궤가고 그 다음에 무슨 궤가고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주역의 몇 번, 뭐 33번 궤인지 23번 궤인지를 파악을 하면 그 궤에서 장점과 단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안다. 그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몇 번째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까? 무의식님,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역점을 뽑는 거예요. 주역점을 탁! 그랬더니 괴사전! 뭐 이러면 나온 거예요, 이제. 아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괴사전의 상황이군요. 라고 알고 있는 거죠. 물어본 거죠. 지금 5살짜리 꼬마가 지금 유치원 숙제하고 있다가 엄마, 이거 답이 뭐야? 라고 수호신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 상위의식과 이 표면의식의 관계를 40살 먹은 엄마와 5살 먹은 꼬맹이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엄마한테 숙제 물어달라. 이게 뽑은 거예요. 엄마가 가르쳐줄 생각이 있으면 타로 카드든 주역의 궤를 탁 뽑으면 거기서 뭔가 답이 나올 거고 가르쳐줄 생각이 없든가 더 열받게 만들든가 넌 고생 좀 해야 돼 라고 한다면은 엄마 이 남자 좋은 남자야 라고 물어봤는데 좋은 남자 아니고 아주 미친놈인데 넌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 넌 만나야 돼. 뭐 이런 상황, 너 그래야지 다음에 너가 원하는 남자를 만날 수 있어. 이 남자를 만나지 않으면 그 다음 남자인 너의 진짜 짝이 안 나타나.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이 남자 만나서 6개월만 좀 버텨. 이게 어느 정도 짜여있는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주역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해서 내가 현재 어느 주역궤에 어느 현상과 맞닿아 있는지를 보고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어느 궤에 가 있습니까를 점으로 뽑아서 파악하는 방법. 이게 주역점.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명리학에서 나오는 수많은 원리들을 다 공부를 하게 되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여기 다 나와.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파악을 해서 현재 내가 처한 상황과 가해자인 아무개와 자식인 누구와 내가 어떻게 파헤쳐 가야 되는지를 명리학 이론을 추출해서 아 이럴 때는 내가 한번 숙이고 가야 되겠구나. 아 이럴 때는 약간 내가 굽혀야 되겠구나. 아 이럴 때는 내가 뭐를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명리학의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과 사실 저는 그거를 추천해 드려요. 더 두 번째 방법인 내가 태어난 연월일시를 보고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구나를 파악해서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을 쓰면 그건 무조건 맞아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맞을 때도 있고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아까 말했죠. 주역의 64개를 파악해서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주역의 몇 번째 궤에 해당되는가를 내가 정확히 분석만 할 수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내가 몇 번째 궤인지 모르겠으면 점으로 뽑는다. 사주 명리학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대입하여 확인한다. 라는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이 주역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 점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낮게 보니까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다. 근데 일반인들한테는 이 주역이 참 와닿기가 좀 쉽지가 않죠. 자, 사주를 어떻게 보나 상징으로 의미를 전달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이 사주 8개의 칸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밑에 여러분한테 드린 내용들이 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명리학 기초가 모두 들어가 있는 요 60 그 청간 지지와 관련된 표, 그다음에 60갑자 표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안 받으셔서 양보해 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요거를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을 보죠. 사주는 의미를 부여한 24개의 에너지 부호, 24개의 에너지 부호, 천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래 라고 하는 24개의 의미를 부여한 에너지 부호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다. 24개의 에너지 부호는 음양오행을 세분화한 것이다.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에너지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요거를 분석하는 거죠. 근데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까지 모르겠으면 보통 가장 기초 때는 내 사주에 정관이 2개 있대. 내 사주에 상관이 떠 있대. 내 사주에 편관이 있대. 내 사주에 재성이 없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는 굳이 이걸 좌표법이라 그러는데 좌표를 보지 않고 내 사주의 성분만 보는 거고, 요게 어느 성분이 어느 자리에 있고 어느 성분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다음. 그럼 이 사주를 무슨 개념으로 보면 좋으냐 하면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혼이 짠 자기개발 계획서다라는 개념으로 보세요. 영혼이 짠 자기개발 계획서. 다른 말로는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8개를 적으시오. 천간에 적은 것은 눈에 띄는 거. 지지에 적은 것은 눈에 덜 띄지만 확실하게 체감하는 거. 연주와 월주에 적는 것은 인생 전반부에 경험하는 거. 일주와 시주에 적은 것은 인생 후반부에 경험하는 거. 그 중에서도 월지라고 하는 자리에는 전체 인생의 핵심 테마를 적을 것. 일지에는 자신의 염원을 적을 것. 자, 이러한 환경으로 8개의 버킷리스트에 영혼이 이번 생에 나 체험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가 아니라 체험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적 차원에서 인간 세상의 고난은 마치 용인민속촌에 가서 감옥 갇히는 체험하고 인증샷 찍고 오기 같은 거. 제가 예전에 제주 민속촌에 갔더니 거기에 제주 민속 감옥 경험하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살려주세요 해서 막 사진 팡팡 찍고, 거기 보면 뭐 주리를 틀어라 뭐 이런 거, 뭐 고문기구도 있더라고. 거기서 뭐 고문당하는 거 찍고 사진 찍고. 영혼적 차원에선 그래, 그런 경험도 좀 해봐야지. 마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아유, 요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요 군대를 갔다 와야 철이 들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군대 가기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군대 갔다 와야 철이 들어 라는 개념이 우리의 상위 영혼이 우리의 현실 체험을 나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경험도 체험할 거야 라는 개념인 거죠. 만약에 사주의 십성적, 그냥 편하게 십성적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 재성이 많다라고 써 있다면 우리는 그 영혼의 의도를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까요? 재성이 많다. 제다신약이니 망했어요. 끝. 이거 수준이 떨어지잖아. 이런 해석은. 그러지 말고 재성이 많다는 의미는 이번 생에 다양한 재물 환경의 경험을 해보시오. 일반적으로 재성을 돈이라고만 보통 판단을 하는데 아니에요. 뭔가를 관리하고 다루고 하는 거 다 재성이에요. 강아지를 다루는 거, 정원을 관리하는 거, 뭐 어느 지역을 담당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재성이에요.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뭔가 관리하고 담당하는 경험을 많이 해본다. 재성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경험이 그닥 많지 않다라는 개념으로 보죠. 근데 이게 이제 흔하게 현대사회에서는 재물활동이나 경제활동으로도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재성을 돈이라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관리 능력, 재산 같은 거니까. 사주에 재성이 많다라는 것은 다양한 세상을 관리하고 돌보아라 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죠. 뭐 집에 뭐 유기견 20마리를 관리하고 있다. 이것도 일종의 자신의 재산 같은 거죠. 근데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일 젖 주고 우유 주고 관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재성 개념보다는 재성의 한 단계 전인 식상 개념으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주에 관성이 여러 개다라고 한다면은 관살 혼잡 나빠요 이러고 끝 해버릴 사항이 아니라, 관성이 많다라는 뜻은 영혼의 의도가 이번 생에서 다양한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해 보라는 뜻이죠. 정관적 가치관, 편관적 가치관, 진토의 가치관, 술토의 가치관, 같은 정관인데도 진토와 술토의 또 다른 가치관, 같은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데 폭력에 의한 급진적 정의와 민주적 투표에 의한 온건적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이런 게 일종의 진술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번 생에 경험하고 체험하라인 것이지, 신이 나를 엿먹이려고 사주를 요따위로 주었구나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모든 요소는 필요한 경험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영혼이 짠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죠. 사주가 이렇게 8칸이 있으면 우리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우선 사주가 8칸이 있으면
여기는 사회적 인자라고 하고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연주라고 하고 여기는 월주, 여기는 일주, 여기는 시주라고 해서 총 8칸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사주 전체에 있는 8개의 에너지는 모두 나의 인자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자를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 중에서도 일간을 나의 정신이라고 그러고 일지를 나의 몸 또는 나의 환경이라고 보기 때문에 4개의 간지는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개념으로 사주를 해석합니다. 사주가 8개의 칸이 모두 동등하지가 않아요. 정확히는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이러한 세상 속에 연주의 세상을 살고 있는 월주의 환경 속에 있는 일주인 나라는 뜻으로 사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월주, 그 중에서도 특히 월지입니다. 월지라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은 월지라는 용어는 다 알아들으실 수 있죠? 월지가 요 자리인데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계속 월지가 중요해. 월지가 깨졌어. 월지가 난리가 났어. 월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 월지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주된 배경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가령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를 찍고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을 스튜디오에서 찍었느냐, 야외 촬영을 했느냐, 야외 촬영을 했으면 용인에 가서 찍었느냐, 부산에 가서 찍었느냐, 산꼭대기에 가서 찍었느냐, 허름한 귀신집에 가서 찍었느냐, 전쟁이 터진 지금 큰 곳에 가서 찍었느냐, 또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찍었느냐, 러브호텔에 가서 찍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월지라는 환경이고 내 인생이 벌어지는 주된 배경무대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월지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는 뜻. 그럼 월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고로 이 사주는 연주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 광역적 세상.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이걸 국가자리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세계자리라고도 이제 표현을 해. 국가를 좀 더 확대하니까 세계도 되는 거야. 사주에서 요 자리에 세상 좋은 거 다 있으면은 세상 좋은 게 다 어디가 있어? 먼 나라에 가면, 먼 땅에 가면. 요 연주가 상징하는 것은 중앙, 먼 곳, 광역, 세계, 안 가본 곳, 모험적인 곳, 낯선 곳, 이런 것들이 상징하는 게 여기. 이게 사주도 볼 때 이 사주는 연주와 월주가 나타내는 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연주와 월주가 나타나는 게 나가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럼 여기에 어떤 메시지를 가진 에너지가 부여가 됐느냐에서 이 4개의 메시지를 가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이구나인 거고 그 중에서도 특히 거리적 개념에 있어서 월주라는 에너지가 나를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일주의 에너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월주의 비중이 연주보다 더 높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사주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월주에는 고생이라고 써 있고 뭐 여기는 극락이라고 만약에 써 있다. 이 사람은 빨리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사람이 조선시대 시골에서 살고 있으면 어디 한양으로 가든가 뭐 어디 큰 도시로 가든가 지금 시골에서 지금 열심히 뭐 나무 캐고 지금 아버지한테 학대받고 살고 있다 그러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주변에 큰 도시로 가야겠죠. 만약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 빨리 육지로 튀어야겠죠.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면 먼 곳에 그럼 이런 사주가 만약에 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갔다. 그러면 한국에 살 때보다 운이 잘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가령 뭐 이 동네는 공부해서 관리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 동네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버시오라고 돼 있다면 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죠. 가까운 환경에 익숙한 환경에서 부모의 뜻에 따라서 뭐 공부해가지고 어디 뭐 회사에 들어가는 삶과 외국에 나가서 사업하고 큰 재물을 굴리는 삶 이런 식으로 살아볼 수도 있겠죠. 또는 둘 다 경험해 볼 수 있겠죠. 둘 다. 가까운 곳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우연한 기회에 외국에 나갔는데 외국에 무슨 아이템을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무역 사업을 해서 외국에서 큰 돈을 벌게 되니까 한국보다는 외국에 주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도 사주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연주와 월주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적 인자이다. 비중은 월주가 더 중요하다. 하지만 꼭 월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주 제끼고 연주 쓰는 사람들도 있다. 사주를 볼 때 중요한 요소가 연주에 많이 가 있으면은 뭐라고 조언을 해줘야 되냐?
외국 나가면 잘 된다. 큰 곳에 가면 잘 된다. 낯선 곳, 가보지 않은 곳, 모험적인 곳을 다녀봐라. 만약에 이곳에 비겁이 있는데 돈을 잔뜩 들고 있으면 먼 곳에 돈을 잘 활용하는 비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이 되는 거고, 이곳에 조직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먼 곳에 재물을 활용하는 법을 알게 해주는 직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이 지지하고 천간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가 나이트클럽이고 여기서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나이트클럽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사회라는 뜻이에요.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지는 이러이러한 환경에서 천간은 이런 거를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화장실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 이거 말 되죠? 말이 안 되나? 전쟁 터진 곳에서 연애질을 한다. 말 되죠? 그 전쟁 영화 보면은 꼭 저기 모쏠들 열받게 전쟁 영화에 액션 보러 갔는데 거기서 맨날 남녀 주인공들이 연애만 하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런 영화 보면은 배경은 남북전쟁. 주된 내용은 남녀의 사랑. 뭐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경은 2차 대전 진주만 폭격의 현장. 주된 내용은 폭격 속에서 자기 여자친구 지키려는 남자 주인공의 분투. 뭐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전쟁 터진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쟁 터진 곳에서 사랑을 하고 있다. 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전쟁 터진 통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됐어요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여기는 전쟁, 여기는 돈 이러면 되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죠? 전쟁 나면 돈 벌죠. 갑자기 막 뭐 코로나 이런 거 돌면 돈 벌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지지는 어떠어떠한 환경에서 천간은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100% 해석은 안 맞아도 얼추 7, 80%는 해석이 맞아요. 7, 80%. 참고로 저는 여기가 편인이고 여기가 정제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회에서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편인 공부하는 도사들의 환경에서 돈 벌어야지. 그러면 저는 학문으로 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학문을 활용하는 사람이죠. 재성은 활용하는 사람이죠. 재성이 인성 보면은 인성 활용하는 사람이죠. 인성 활용. 편인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런 것을 하면 유리, 그런 거와 떨어진 일을 하면 분리, 이런 형태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십성이라는 개념이 붙고 천간 10글자, 지지 12글자가 붙는데 제가 여기다 지금 표현을 해놨죠. 천간과 지지, 연주냐, 월주냐, 일주냐, 시주냐를 보는 건데 천간은 테마, 관념, 운용, 활용이라는 개념이고요. 지지는 실체, 현실, 환경, 기반, 인프라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은 여러분 재성에 대해서는 다 알죠. 많은 분들이 다 재성에 관심이 많죠. 천간 재성과 지지 재성의 차이는 천간 재성은 재성, 재물의 운용, 활용 능력이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재물의 운용, 활용을 경험해 보아라이고 그거 경험할 일이 많을 것이다도 되는 거예요. 천간 재성은 운용, 활용이고 지지 재성은 그 천간 재성을 굴릴 수 있기에 가장 최적화된 환경 같은 거죠. 천간과 지지를 비교하자면 천간 오토바이와 지지 오토바이는 어떻게 될까? 천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 활용 운용 능력인 거고 지지 오토바이는 오토바이가 움직이는 환경 기반 인프라인 거죠. 그러면 천간에만 오토바이가 있고 지지에는 오토바이가 전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토바이 겁나게 잘 타고 오토바이 엄청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데 오토바이도 없고 오토바이 탈 곳도 없고 오토바이 타면 뭐 벌금 물어야 되고 오토바이 못 타게 하는 사회를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지지에는 재성이 있으면은 재물 활용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지지에 재성이 하나도 없으면 어떤 환경일까? 장사하고 싶은데 시장이 없는 환경인 것 같은 거죠. 장사를 하고 싶은데 시장이 없는 환경인 것 같은 거. 그럼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죠.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있는데 여기에도 재성이 있으면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재물이 활용되는 사회이면서 재물의 기반 인프라 시장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이런 경우가 염전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염전을 잘 파는 사람이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옷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여기에 재성인데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재물의 활용 운영 능력을 먼저 얻고 그 다음에 재물의 인프라 기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옷가게에서 옷을 잘 파는데 내 옷가게가 없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옷가게를 차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시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밑에 시장이 없어. 그러면은 그 시장의 운영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시장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시장 차리다 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에 재성이 있고 여기에 재성이 있으면 말년에 차리다. 말년에 시장을 만나다. 제가 그래. 제가 여기 재성 있거든요. 여기 재성 있어. 오토바이를 잘 타는데 지금 오토바이 탈 수 없는 곳이야 지금. 그러다가 말년에 오토바이 천국이 벌어진 거야. 이제 막 세상에 명리를 내가 20대 때 어머니 밑에서 명리책 보고 자랐으니까 20대 때 명리로 한번 돈을 벌어볼까? 근데 내가 이게 명리로 돈 벌겠냐고 이때. 그러다가 이제 나이 먹고 말년에 명리를 마음껏 펼쳐서 재물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다. 편인격이니까. 저는 편인격이니까 편인, 특별한 공부 학문, 특수 공부 학문 이런 환경에서 편인을 활용하는 사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천관과 지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사주가 여기에 식상, 여기에도 식상, 여기에도 식상 이러고 있는데 지지가 식상이 없으면은 어떤 끼와 능력과 재주를 발휘하고 싶은 사람인데 그거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안 맞다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나쁜 건가요가 아니라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 식상을 발휘하나 정도로 보면 돼. 만약에 이 사주가 여기가 인성이라고 돼 있으면 나의 재주와 말과 표현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육, 학문, 자격, 자기개발, 공부 관련된 환경에서 나의 식상을 쓰고 있는 거니까 추천 직업은 주로 어떤 추천 직업으로 가면 적성에 잘 맞을까요? 교육, 예술, 문화 이런 환경에서 학교에서 재주 부리면 되겠죠. 학교에서 재주를 펼치면 만약에 위에가 전부 식상이에요. 여러분 사주 보고 좋다 나쁘다라는 버릇은 좀 버리셔야 돼요. 물론 본능적으로 이 사주 좋다, 이 사주 나빠 라고 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이 전부 다 자신의 주관성에 근거해서 둔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주 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아. 자기의 주관성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전부 천차만별이야. 이혼을 했는데 7억 받았어.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여기서 투표해 보면은 누구는 좋다 그러고 누구는 나쁘다 그럴 걸. 세상에 이혼만 해줘도 감사한데 7억이나 주다니.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며. 무슨 7억 가지고 그 인간 재산이 100억인데 50억은 뜯어내야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자고 그 저한테 상담을 오셨는데 어떤 분은 가족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 아버지가 사장이고 작은 아버지가 전무고 뭐 어머니가 뭐 회계 담당자고 나는 거기서 격리 보조야. 그분이 와서 나 가족회사 너무 싫어요. 나 가족회사가 너무 싫다고요.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또 어떤 분은 전혀 가족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근무를 해. 그러면서 맨날 상사한테 채이고 동료 직원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 그분은 와가지고 그냥 확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저것들 다 잘라버리게. 이런 거고 또 이쪽에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가 사장이야. 제 얘기를 집에 가도 아버지가 있어.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가 달라. 그러니까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어느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이 만약에 명리가라고 쳐.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장수하면은 세상에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 살아? 막 이럴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어렸을 적에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잡고 자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분이 명리가야. 그러면은 학대받고 자라지만 아버지가 장수하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좋다 나쁘다라는 기준이 모두 다르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주를 딱 열었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주관에도 너무 휘둘리지 마세요. 보통의 사주가 여기에 식신상, 식상 이러고 있으면은 대부분 10명 중에 7, 8명의 그 이제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여자라고 치면 여자가 말이야. 오만방자하게 식신상관, 이게 원래 옛날 책에는 아주 심하게 표현돼 있어. 여자 사주가 천간에 식상을 올리면 머리 위에 생식기를 올린 것이다 라고 옛날 책에는 표현이 돼 있어. 그게 뭐야, 바지 쪼고리 올리고, 그럼 옛날에는 여자의 직업활동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자 식상 올리면 이건 환양년인 거야. 옛날식으로 사주를 풀면 그냥 환양년, 그냥 다 퍼주고 다니는 아주 조속한 편이. 그러니까 영혼의 의도를 보자고. 영혼의 의도를 보면은 천간에 식상 올렸으면은 이 영혼은 이번 생에 뭐 하려고 온 영혼이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온 영혼이다. 그럼 이 영혼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이번 생에 하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정하셔서 다 해보십시오. 근데 만약 이 사주가 와서 남편이 뭐라 그러고 자식 때문에 뭐 어쩌고 나이도 먹었고 돈도 없고 이러면 우울증 걸려요. 해보고 싶은 거를 천간에서 다 활용해 보아라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입구에 있는 문지기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래, 이번 세상에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고 왔냐? 너 이번 세상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다고 저 버킷리스트에 적어가지 않았느냐? 참 그랬지, 다시 내려가야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좋다 나쁘다가 아니다. 해보고 싶은 다양한 재주를 발휘하라. 이 사주가 만약에 밑에가 전부 재성이야. 이렇게 재성. 그러면 이 재주는 어떤 환경에서 벌어지는 재주입니까? 재물활동에서. 재주 부려 돈 버시오잖아. 그러면 재주 부려 돈 버시오. 이게 전부 인성이면 교육 환경 속에서 자기 개발하면서 부리는 재주가 되는 거고, 재성이면 이 식신의 목적은 재물활동, 재주 부려 재물활동을 다루는, 재물을 키우는 형태의 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밑에 섞여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청년기에 돈을 벌기 위해 재주를 부렸는데 인생 후반부에는 그 재주를 학교에 가서 교육하고 강의하거나 연구하고 추가적 노력을 하는데 쓰게 되었다. 같은 재주라도 인생 전반기에 이 사주가 바이올리니스트다 그러면은 인생 전반기에는 상업적 활동으로 주로 재주를 펼쳤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어떤 교육 문화적 환경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것이다. 잘 되면 말년에 교수 되겠네, 뭐 출강 다니겠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만약에 여기가 관이면 이 식신상관은 어디서 펼치는 거예요? 관적인 환경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무슨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 연주도 했다가 돈 많이 주는 콘서트 공연장에 가서 재주를 부렸다가 말년에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겠네, 자기 학원. 만약에 여기가 관이면 개인적인 명예, 책임,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네, 신용과 책임을 잘 지키겠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주를 해석해서 내 사주를 분석해 보면은 내 사주는 이번 생에 무엇을 하려고 온 사주인가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죠. 내 사주가 좋은가 나쁜가, 빌어먹었나 글러먹었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주를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런 식의 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 각각 들어가는 천간 10글자의 암호, 일종의 암호죠. 상징으로 표현되죠.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는, 이 상징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뜻이에요. 주역이라는 그 학문이 괴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지. 뭐 길게 뭐 꼭 모르스 부호처럼 이걸 그냥 글자로 표시하면 되잖아. 뭐 좋다 나쁘다 별 5개 별 2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왜 이거를 짝대기로 표시를 했냐.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이거는 명리학보다 더 지독한 상징이야. 그냥 너 알아듣고 싶을 상대로 알아들어라. 그래서 상징을 해석을 할 때는요, 이 상징은 기본적으로 자신과 진동하여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석해요.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석을 해. 원시인이 해석하면 야국강식의 맘모스 잡아 먹어야 되고, 막 뭐 남편 죽으면 뭐 얼른 뭐 시동생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야국강식의 시대에 맞춰서 사주를 해석하는 거고, 문명인이 해석을 하면은 자기가 아는 만큼 해석을 하기.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게 사주 해석에서도 아주 많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아는 만큼 세상을 봐요. 아는 만큼. 세상이 이렇게 생겼으면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고요. 내가 아는 건 이만큼. 세상에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내가 아는 건 이만큼이고 있는데 모르겠다 하는 게 보통 한 요만큼이에요. 요게 있는데 모르겠다 같은 거야. 요거는 안다라는 거고 그 나머지 이거는 뭐냐면은 있는지도 모른다예요.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아마 한 99.8% 될 거야. 있는지도 모르는 게. 있는지도 모르는 게. 있는지도 모르면 상상도 안 돼. 상상도 안 나와. 그러면 우리는 최대한 모르는 거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아야 돼. 요 정도라도 하면 이제 사주 해석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대구의 무슨 뭐 8대 종손 집안에서 엄격한 조선시대 예법을 받고 자랐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현대 여성들이 자유롭게 직장을 다니며 산다는 거는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호련히 도시에 나와서 사주를 보면 어떻게 될까?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애를 낳고 남편을 보필해야지 무슨 직장을 다닌다고 이런 환양 어쩌고저쩌고 이런단 말이지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 명리가는 최대한 모르는 거라도 많아요. 아 이런 게 존재는 하는데 내가 모르는구나 정도까지는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지는 환경, 천간은 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동, 행위, 테마라는 개념으로 봅니다. 자 다음 또 사주를 해석을 할 때 이게 사주는 이제 이런 해석으로 풀린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각각의 암호나 부호들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상징이다. 상징이다 보니까 광범위하게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명리학은 오행이라고 해서 우주 만물을 5가지 에너지로 딱 분류를 하고 5가지로 그게 얼마나 크겠어. 그 안에 범위가 엄청나게 크다. 그 다음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주의 기운은 먼저 심리로 작용하고 차츰 현실로 작용한다. 즉 심리는 현실이 된다. 사주는 의미가 함축돼 있어 답을 얻는 객관적 풀이가 어렵다. 사주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왜 명리가들마다 찾아가면 얘기가 달라. 내가 사주 배워가지고 내가 답을 찾아야겠다. 이 명리가들 왜 자꾸 이 말 저 말 하는 거야. 그 말이 정답이야. 답이 없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해. 왜?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주관적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 얘기할게요. 사주의 기운은 먼저 심리로 작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일명 사주 심리라는 걸 배워요. 정관이 있으면 정관적 심리가 있고 상관이 있으면 뭐 반항기, 뭐 상관적 심리가 있고 편인이 있으면은 뭐 세상을 약간 의심스럽게 뒤를 돌아보는 뭐 편인적 심리가 있고 편관이 있으면은 뭐가 강렬한 명예성, 뭐 스파르타쿠스 막 이러면 뭐 영웅 심리, 감성적 명예성, 정제가 있으면 꼼꼼하고 뭐 편제가 있으면 화통하고 뭐 이런 식의 심리를 배워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사주는 심리로 작동을 해요. 재밌는 것은 그 심리가 현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 정도로 그쳤지만 그 생각이 쌓이니까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더란 말이죠. 어떤 정관을 올린 사람이 정관적 가치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정관적 명예를 얻고 정관적 조직에서 일하게 되더라. 또는 정관적인 곳과 거래를 하게 되더라. 같은 형태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심리가 현실을 만든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심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현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10년, 20년째 내가 신념으로 가지고 있으면 제일 애매한 애가 바로 겁재예요. 그래서 겁재가 그래서 이 심리가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심리로 만들어낸 겁재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정말 어떤 놈들이 나타나? 정말 나쁜 놈이 나타나. 겁재는 내 돈을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 그러면 그 생각이 깊어지고 신념이 굳어질수록 점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 사람은 보통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몇 번 내 신념에 부합하는 현상을 눈에 목격하게 되면 한 3번 정도 목격하면 이제 학습 효과가 100%야 이제 안 틀려 라고 해가지고 너도 도둑놈이지. 너 뭐 때문에 나한테 꼬시는 거야. 너 꽃다발 왜 가지고 왔어? 너 오늘 밤 집에 들어가지 말자고 지금 꽃다발 가지고 온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의 사람들이 계속 끌려 들어오게 돼요. 이게 이제 서양의 그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같은 말인데 생각은 심리는 현실화된다. 세상에 돈 많이 번 부자들은 다 탈세하고 사기치고 남 등쳐먹어서 돈 버는 것이다 라는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점차 내 눈에는 그런 사람들만 보여.
저다 세금 포탈하고 남의 등골 빼먹고 저다 나쁜 짓 하는 인간들이 부자다. 나는 저런 인간 되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해. 부자에 대한 개념이 부정적이게 되면. 아니면 설사 부자가 되더라도 정말 부정적인 부자가 되고 나쁜 놈으로 되고. 그래서 나의 생각은 현실이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라. 근데 문제는 그 생각의 씨앗을 명리 처음 배울 때 잘 심으셔야 돼요. 겁제 도둑놈이다. 내 사주에 겁제가 2개나 있으니까 아 도둑놈 천국이구나. 부모도 못 믿겠고 자식도 못 믿겠고 내 배우자가 일지의 겁제 배우자가 도둑놈이구나. 이놈 새끼 가계부 좀 열어봐야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 근데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면 정말 그런 사람을 만나. 그것이 현실화돼. 겁제의 개념을 바꾸세요. 겁제는 도둑놈이 아니라 겁제도 도둑놈도 되지만 제야 제. 사주 명리학에 제가 3개 있어요. 정제, 편제, 겁제. 겁제도 재산이야. 사람이 재산이야. 내가 못하는 건 겁제가 다 해. 내가 못하는 거는.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물건을 못 사. 그럼 겁제가 있으면 겁제가 내가 못하는 거 다 해줘. 비견은 나랑 똑같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고 겁제는 나랑 음양이 바뀐 인간이야. 그럼 음양이 바뀐 인간이라는 건 내가 못하는 건 걔는 잘해. 내가 잘하는 건 걔는 못해. 내가 잘 될 땐 걔는 안 돼. 내가 시작할 때 걔는 나와. 뭐 내가 늙었으면 걔는 젊었어. 내가 한국인이면 걔는 외국인이야.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걔는 왼손잡이야. 뭐 이런 식이라고. 이게 의식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겁제를 내 편으로 써서 정말 재산으로 만들고 의식 수준이 낮으면은 겁제가 철천지 왼수가 돼. 실제로 이런 거예요. 의식 수준이 높으면 내가 못하는 걸 걔가 잘해. 아,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야겠구나. 내가 잘하는 걸 걔가 못해. 그러면은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될 때 걔가 안 돼. 아우, 지금 좀 도와줘야겠네. 내가 안 될 때 걔가 잘 돼. 아우, 내가 전에 내가 도왔으니까 나 좀 도와주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지다, 부족하다 그러면 겁제를 어떻게 보냐면은 내가 잘하는 걸 걔가 못해. 그럼 무시해. 아우, 저 그것도 못하고, 아우, 저 병신 아니야. 저 왜 어떻게 회사에 들어왔대, 저거.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이번엔 내가 못하는 걸 걔가 잘해. 그러면, 와, 너 그걸 또 잘하는구나. 나 좀 도와줘가 아니라, 시기 질투해. 내가 못하는 걸 걔가 잘하면. 아,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게 싸가지도 없는 게 어떻게 남편을 저런 애를 만났어. 막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를 한단 말이죠. 시기 질투를. 내가 잘 될 때 걔가 안 되면 무시하고 내가 안 될 때 걔가 잘 되면 엄청나게 시기 질투하고 이래버리면 겁제 활용이 안 된다 같은 거예요. 즉 사주 명리를 내 삶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려면 이 명리학을 공부할 때 각각의 암시와 기호를 너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주 배워서 부정적인 일들만 죄다 일어난다. 암시의 힘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만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자꾸 긍정적으로만 배우면 내 안에 의심세포가 단기를 들기 때문에 그 적당히 중립을 유지하면서 배워야 된다. 하지만 이 명리학에서 특히나 이제 유튜브에서 좀 예를 들어서 되게 뭐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사주로 이 사주는 이혼하는 사주, 이 사주는 바람둥이 사주 이런 식으로만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게 그래야 조회수가 올라가거든. 그래야 히트치거든. 그럴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알아서 걸려서 들어라. 제가 말하지만 사주 가지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고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골라요. 못 골라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에 강의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 지인인 안산의 고양이 성자가 있어. 안산의 고양이 성자가. 안산의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돌보는 정말 성자인데 성자. 그 사람하고 한나란 시에 똑같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제주도 연쇄살인마 고유정이에요. 제주도 연쇄살인마 고유정 같은 신유일주에 천간에 뭐 개축 있어가지고 막 음습해. 그래서 고유정 사주가 수많은 인터넷과 블로그에 고유정 사주가 소개될 때 개축일주에 신유를 가지고 음습하고 속이 시커머며 세상을 증오하고 있고 축축하여 습이 들었으며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다. 다 이렇게 풀이가 됐어. 근데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이 안산의 고양이 성자야. 자기 사주 다 털어가지고 고양이 다 돌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그 사람은 세계 다큐멘터리에도 나왔어. 그 사람은 하도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동일한 근데 실제 그 고양이 성자 사주도 또 고양이 성자로 해석을 하면 또 그게 말이 돼. 또 그걸 고유정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또 그것도 말이 돼. 다 말이 돼. 같은 사주가 지킬박사와 하이드야. 이렇게 쓰면 살인마고 이렇게 쓰면 성자야. 즉 사주는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악인으로 태어났고 이 사주 딱 보고 아이고 도둑놈. 이 사주 딱 보고 바람둥이. 참고로 바람둥이 사주 보통 재성 여러 개 있으면 남자 사주 바람둥이라 그러는데 그럼 재성 없으면 어떡할 건데. 경제활동 안 하고 집에서만 누워있으면 어떡할 건데 맨날. 그러면
돈 많이 벌고 바람 안 피는 남자 만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사주를 찾을 건데? 돈 잘 벌고 출장 자주 나가면서 바람도 안 피고 나만 좋아하는 그런 존재 없어. 그런 존재 없어. 궁극적으로 그거는 사주로 찾아야 될 게 아니라 의식 수준을, 영성 수준을, 의식 수준을 높여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재성을 나의 재물을 잘 관리하고 아끼고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이곳저곳에서 다양하게 펼치는 활동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태어난 환경도 중요해. 예를 들어서 부자의 삶을 설계를 했는데 겁나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났더니 이미 자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져 버리잖아. 그러면 그거를 자신의 능력을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잡기 쓰는 데 써, 이제. 유흥업소 다니는 데 쓴다고, 이제 그 능력을. 근데 부자가 되려고 태어났는데 태어났더니 겁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은 이번 생에 갈 길이 엄청나게 먼 거야. 그게 누구야? 정주영 회장님이잖아. 정주영 회장님이 적당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봐. 그러면 부모 재산 물려받아 쌀집 주인 됐겠지. 근데 겁나게 가난한 집안에서 뭐 비전도 없다. 그러니까 소판돈 훔쳐가지고 가출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가 경제관념을 배워서 세계적 대벌이 되었다. 같은 사주라도 재벌집 태어났냐? 가난한 집 태어났냐? 근데 다만 또 하나만 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말이 바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까먹었어요. 까먹었습니다. 자, 사주를 보는 측면은 이 8개의 칸에 이거랑 비슷한 게 구궁도라고 있죠. 구궁도. 구궁도가 뭐냐면 구성학은 칸을 9개를 쳐놓고 보는데 우리 명리학은 칸을 8개를 쳐놓고 봐요. 꼭 어떤 느낌으로 보냐 되냐면 이거 부루마블 게임판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루마블 게임판. 보드게임. 주사기 돌려가지고 막 3칸 앞으로 뭐 하시오 뭐 이런 거. 보드게임이야. 이거 막 이렇게 합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합 걸려 있으면 여기서 뭐를 하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연결된다. 이거 합 걸린 거예요. 부루마블 게임 할 때 어느 칸으로 딱 갔더니 5칸 앞으로 전진하시오. 막 이렇게 막 아싸 5칸 앞으로 같은 거야. 여기가 식인데 여기가 재야. 근데 합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이게 고속도로 깔린 하이웨이 깔린 거야. 그럼 뭐야? 넌 기술 배우면 반드시 다 돈으로 연결된다. 아유, 뭐 기술 제가 중국어 배워서 써먹을 때 있어요. 넌 배우면 써먹는다. 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가 식인데 여기가 관이야. 근데 만약에 합으로 연결돼 있어. 이거 무슨 뜻이야? 기술 배우면 명예, 지위, 네 조직 얻는다. 그러면 기술로 자기 개인적인 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기술로 명예 얻은 사람, 내 유명한 사람, 자기 관리가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재성으로 있는데 여기가 식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합으로 연결돼 있어. 그럼 이게 어떤 칸이야? 천간에 드러난 경제 재물 활동, 천간에 드러난 경영 관리 능력. 그것이 나의 전문성으로 연결된다 같은 거죠. 보통은 기술 배워서 돈 벌어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거꾸로도 잘 돼요. 돈 벌다가 기술 배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슨 전자제품 키트 조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전자제품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몇 년 일하다 보니까 전자제품 키트를 막 그냥 엄청나게 납땜질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 거기서 기술 배웠어. 정주영 회장님이 기술 가지고 서울 갔어? 아니야. 정주영 회장님이 서울에 와서 닥치는 대로 이 일 저 일 다 했어. 이 일 저 일 다 하다 보니까 아, 돈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겠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됐어.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알아가지고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벌다 보니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알게 됐어. 이게 일명 재물활동하게 되면 그에 따른 나의 전문성이 기술이 생긴다. 나 음식이라고는 할 줄 몰랐는데 음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무슨 전문적인 아구탕의 달인이 되었어.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기반한 재니까 쉽게 망하지 않는 재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주의 합이나 형이나 충이나 이런 관계들은 이런 식으로 꼭 부루마블 게임처럼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사주의 모든 내용은 영혼이 짠 지구별의 자기 경험, 자기 개발 계획서다. 나 이런 경험 갖고 이런 경험에서 이런 경험으로 연결해 보고 싶어요 라고 짜놓은 거다. 다음, 사주의 활용성도 이게 영혼의 성숙도하고 관련이 있는데 사주가 되게 멋있는데도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태반이다. 특히 사주 8글자 중에 8글자 다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장 활용 안 되는 데가 요 동네다. 대부분 다 요 동네 아니면 요 동네만 가지고 산다. 냉장고에 8개의 음식 재료가 가득 들어있는데 맨날 그 중에 한 2개의 음식 재료만 가지고 뭐 토스트, 햄, 치즈 해가지고 밥에 비벼 먹고 맨날 그러고 먹고 살아. 나머지 재료들은 다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주를 보고 이제주 부리면 되겠구나. 먼 곳에 가면 대박이 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내 사주를 활용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내 사주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아라. 그리고 타인들의 사주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줄 수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사주 볼 때 흠잡으려고 하지 말고 사주 볼 때 숨어있는 잠재력을 찾도록 노력해라. 결국 이 사주는 상징과 암시로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적 암시를 집어넣으면 그 부정적 암시는 현실화되고 긍정적 암시를 집어넣으면 긍정적 암시도 현실화된다. 너 내년에 외국 가서 다리몽댕이 부러질 거야. 집안에 꼼짝 말고 있어. 라 그러면 다음 해에 정말 다리 다치는 일이 생겨. 명리가가 용해서? 아니, 명리가가 재수없는 소리를 해서. 그 암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그 명리가를 신뢰하는 만큼 그 일이 벌어질 확률은 높다. 결국 정신계가 현실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봅니다. 사주 명리의 활용법이고요. 사주 명리 이렇게 푼다라는 개념이고요. 내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 기초 완성반의 내용은 주로 이 기초 완성반에서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이게 지난주에 잠깐 소개했는데 이게 연월일시관법이라고 해서 사회에 이런 인자가 있는데 내가 일시에 이런 인자를 가지고 있으면 해석을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24가지 종류로 그냥 쫙 다 표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 기계적 해석이죠. 기계적 해석. 기계적 풀이. 여기다가 이제 이쁘게 내 주관을 섞어 가지고 이제 풀이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게 기계 번역 하는 요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사회궁의 재성을 일시궁의 관으로 가지고 오면 사회궁의 인성을 일시궁의 재성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삶이 펼쳐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게 연월일시관법의 주된 내용. 그 다음에 대운과 세운을 보는 행운론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많은 분들과 함께 강의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